반갑습니다. 주한청입니다. 뉴스 첫 번째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준다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있었죠. 이게 무효화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수프림 코트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를 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해왔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었는데요. 지난달 30일이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 채무 면제와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를 들어서 이 패소 판결을 내렸네요. 찬성이 6명, 반대 3인 해가지고. 그래서 뒤이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그 바로 직전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에 대해서 이것도 위헌 결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굉장히 큰 반향 내지는 어떤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이었다라고 하네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8월이었죠. 그 연소득 12만 5천 불 미만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불까지 학자금 채무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진행했는데 이번에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의 탕감안이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거가 됐던 거는 2003년이었나요? 그 Heroes Act라는 고등교육 구제계획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걸 내세워서 행정부 자체에 말하자면 행정명령이죠. 이걸 통해 정부의 학자금을 탕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기각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부가 이와 같은 굉장히 큰 규모 대략 한 4,300억 불에 달하는 그런 학자금 대출 건금 취소에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이거를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없고 반드시 의회에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가장 역사상 비용이 많이 드는 교육 관련 예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작년에 대략 한 2,600만 명 정도가 대출 탕감을 신청했는데 알다시피 지난해 11월쯤이었었죠. 그때 소송이 나와서 그 뒤로는 이제 진행이 중단됐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탕감이 확정돼서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서 즉각 불만을 토로한 거죠. 긴급 연설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중단하려는 이 대법원의 결정이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모든 행정적인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반발을 했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탕감안이 물거품이 되다 보니 여러 주에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로 인해 오는 10월부터요. 바로 대출금 상환이 시작이 되고 또 9월부터는 이자도 이제 중단됐었는데 다시 어크루가 이자 발생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어떤 방안이 없는 한 기존의 대출자들이요. 이에 따라 납부 의무를 진다라는 건 알고 또한 그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무효화, 위헌 결정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30일 전날, 29일 날 대학 입학 때 보통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지난 1960년대였을 거예요. 대략 한 6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정책 Affirmative Action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Affirmative Action 워낙에 전 국민의 관심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그런 정책인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소수 집단, 소수계에 대한 우대 정책인 거죠. affirmative 하다라는 거니까 적극적인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조치, 적극적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든 인종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affirm하고 confirm한다라는 뜻에서 이게 용어가 유래됐다라고 하네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이러한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는 것이 과정의 평등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결과의 평등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이에 대한 부작용,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 또 특히 교육에 있어서 이 아시아계에 대한 역차별이 되었다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뉴욕타임즈는요, 대법원이 인종을 어떤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요소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엘리트 대학교들의 학생 구성에 있어서 백인 그리고 아시안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흑인과 라틴계 학생들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라고 분석을 했네요.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당시에 그 공정한 그 Student for Fair Ad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와 같은 Affirmative Action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아계가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며 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아시아계가 특히 소수 인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쿼타가 제한돼 있다 보니 인종을 고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온 거고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를 대상으로 또한 이 하버드대를 상대로 한 내용 모두 다 위헌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요, 뉴욕타임즈에서 하나 주목할 만한 칼럼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연방대법원의 이와 같은 위헌 결정이요, 하버드 대학교의 기존의 어떤 아시안 차별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충수가 되어 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하면서요, 적극적으로 이 아시안들을 차별했다라는 증거가 압도적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특히 이제 존 로버츠 그 대법원장이죠, 의견을 내면서 학업 하위 성적 40%에 해당되는 흑인 학생의 이 어드미션 확률이 가능성이 상위 10%에 해당되는 아시아계보다도 오히려 높다라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수 의견으로 인종적 격차가 워낙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다 보니 어퍼머티브 액션을 존속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걸 기타 어떤 인종 중립적인 정책으로도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미 캘리포니아와 미시간주를 포함한 몇몇 개 주에서 이와 같은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기한 학교들이 있는데, 공립대학교들이죠. 인종 고려 없이도 충분히 다양한 그런 그 학생 인종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도 예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인종차별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 제도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 소수계 약자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선의의 제도가 기회 평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기회가 평등할 수가 없는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과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또한 충돌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고, 아니면 지나친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다 보니 진정한 어떤 평등의 가치가 오히려 훼손되고, 또 이 과정에서 다른 소수 인종 약자들인 거죠, 또 피해가 되는 이 아이러니한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 반영된 그런 첨예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우편향 가속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두 가지 꼭지에서 비롯되는 거일 텐데요. 처음에는 사실 작년에요, 낙태에 대한 것도 있었죠. 낙태 안 된다라는 그런 또 헌법 수프림코르트의 판결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학자금 대출까지 계속해서 말하자면 보수적 가치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특히 지난주였었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그 중요한 판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그거 말고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이 동성 커플에게 이 아마 웨딩 서비스였을 거예요. 웨딩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업자가 콜로라도에서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게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도 29일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편향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결국 전임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대법관의 구성이 6대3으로 이제 보수의 우위 쪽으로 재편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결국 이와 같은 움직임을 어느 정도 또는 예고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미친 영향이 미국인의 삶에 매일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보수화와 관련해서요, 이 대법원 개혁의 목소리가 또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법원 개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그냥 개혁이지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결국 대법관에 대해 앞서 6대3이라고 했잖아요.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종신제가 아닌 임기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대법관 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알다시피 대법관은 종신제죠. 그러니까 한번 선임이 되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본인이 퇴임하지 않는 이상 계속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이죠, 나와서 대법관들에게도 임기제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어떤 여론몰이를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법관의 숫자를 확대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9명으로 확정된 게 링컨 대통령 시절이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150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 부분도 역시 토론 주제로 붙여야 된다라고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낸시 펠로시 전 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본인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굉장히 변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론이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주도적인 어젠다를 세팅하고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이 민주당 쪽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내년도에 있을 그 대선을 앞두고 흑인계나 또는 라틴계, 히스패닉계, 중산층 어떤 전통적인 그 취약 지지층을 더욱 등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는 것도 미국 내 어떤 시사 관련 주목할 만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